朋友们，向来高高在上的苹果，如今居然主动的低头求人了。近期呢，彭博社和英国金融时报双双爆出一个重磅消息，苹果已经正式启动对于国产存储巨头长兴存储 DRAM 内存的上机测试，打算把这一颗中国芯装进在中国市场售卖的 iPhone 和 Mac 里。而更劲爆的是，为了顺利的拿下采购资格， CEO 不得不亲自奔走游说白宫和财政部，只为争取一纸采购许可去买一家被美国国防部列入黑名单的中国企业。搁5年前，这个画面谁敢想呢？常年霸榜全球市值第一的苹果，向来是供应链里说一不二的甲方爸爸呀。手握海量订单，全球厂商挤破头只为挤进果链。那么如今风向反转了，苹果居然主动的上门求合作，这可不只是一次简单的供应商扩容，这是全球存储行业全力洗牌的第一声号角。千万不要以为苹果是良心发现纯粹想帮衬中国半导体，他找上长兴纯粹是被逼得走投无路了。眼下呢，全球 AI 服务器遍地开花， HBM 高带宽内存成了云厂商疯抢的硬通货。三星、SK 海力士、美光3巨头纷纷调转产线去生产利润更高的算力专用内存，所以原本供给手机平板的消费级存储产能大幅的削减，那么市面上常规内存货源就骤然紧缺，价格也开启失控式的暴涨。 12GB 的 LPDDR5X 内存从39美元飙升到145美元，涨了近4倍。2026年第一季度消费内存合约价环比暴涨了 90%， 而配套的闪存涨了 55%。 存储成本呢，在 iPhone 整机造价中占比冲到了 27% 的历史峰值。那么库克呢，在内部会议上感叹，这是一场百年一遇的成本洪水。苹果向来以靠着巨额订单压榨供应商而出名，可面对3家存储巨头联手控产抬价，这一招彻底失灵了。成本压力层层堆叠之下，6月25号，苹果无奈宣布 Mac 和 iPad 全线涨价 15% 到 25%。可是涨价它是双刃剑，售价一高，消费者的购买热情自然会降温，最后吃亏的还是苹果自己。而更让库克头皮发麻的是，机构预测第3季度存储价格还要再涨4到5成，第4季度甚至再涨3成以上。那么无休止的涨价就如同钝刀子割肉，一刀比一刀狠。比起涨价更致命的是断供。3巨头垄断全球90%的 DRAM 产能，把定价权死死地抓在手里。一旦后续地缘局势有变，3家厂商单方面收紧出货，苹果手里没有备选的供应链，只能任人拿捏。所以库克费尽心力申请采购长兴，本质上就是给自己找一张保命的底牌。苹果的算盘打得精明至极，长兴产的内存只供国行的机型，海外设备依旧用美韩的芯片。那么这一套分区供货方案，一方面呢，只用国内市场来试水，能够大幅的削减美国政坛的舆论压力，而另一方面，借助国内用户长期使用来检验芯片的功耗、寿命和耐高温能力。退一万步说，就算采购后面被驳回，苹果手握国产内存的实测数据，也能正面敲打3家海外供应商，逼他们降价。早年苹果拉京东方入局屏幕供应链，制衡三星，用的就是这套借力打力的套路。而如今被苹果看上的长兴呢，早已不是跟在海外大厂身后模仿技术的新手了。2026年第一季度，长兴营收508亿元，同比暴涨了 719%， 在全球 DRAM 市场份额从1年前的 3.97% 飙升到 8%， 稳坐全球第4。到2027年末，长兴预计将占全球 DRAM 产能的约 17%， 美韩3家独霸的格局会被正式的打破。产品层面呢，长兴同样交出了亮眼的答卷。
自研量产的 LPDDR5X 内存覆盖 12GB、16GB 两大主流的规格，硬件参数完全适配 iPhone 和 Mac 全系列。除去华为以外，国内主流的安卓手机搭载长芯内存的渗透率已经突破了 30%， 很快就要摸到 50%。腾讯呢，早早就看清了行情，大手一挥签下了超过200亿元的长期供货合同，用来保障旗下海量服务器稳定运转。头部企业争先恐后的锁定产能，足以证明长芯的产品质量已经获得了市场认可，这也是苹果主动上门的关键原因。更让业界震动的是，苹果在测试长芯 DRAM 运行内存的同时，还在同步适配长江存储的 3D NAND 闪存，一家负责设备运存，一家掌管机身固态存储，两大国产龙头刚好补齐了一台数码设备的两类核心存储元件。过去20多年 iPhone 的存储配件一直被美韩企业实施垄断，国产的厂商连果链的门槛都摸不到，而如今两家同时通过苹果的初步筛选，意味着国产存储彻底撕掉了低端廉价配件的标签，产品的良品率和稳定性顺利跨过了全球顶级数码品牌的严苛门槛。倘若二者顺利的实现批量供货，那么小米、OPPO、联想等等的海内外终端厂商也会快速跟进采购国产的芯片，属于国产存储的海外订单浪潮很快就会到来。而反观靠垄断躺赚的三星、SK 海力士和美光，其实呢，如今也正陷入进退两难的情况。因为这一轮涨价不完全是市场供不应求，更多是三巨头为追逐高额利润刻意调控产能。HBM 算力芯片利润是普通内存的8倍，他们毫不犹豫地改产线造算力芯片，人为制造消费内存的货源短缺来抬价。而长芯作为备胎强势入场，直接击碎了3家联手搭建的价格同盟。如果要继续维持高价，苹果就会加大国产采购，主动降价又会丢掉 AI 赛道的丰厚收益。所以未来3年 DRAM 市场将从三巨头演变为4方同台竞技，海外厂商随意哄抬市价的好日子也快到头了。不过呢，有一说一，哪怕苹果需求再迫切，想大批量引入长芯依旧是阻力重重。美国国防部把长芯列入了中国军事企业清单，虽说目前没有法律明文禁止采购合作，但众议院的反华政客已经公开的跳出来强烈反对了。这一帮人常年靠打压中国科技企业博取选民的好感，苹果执意合作黑名单企业，正好就撞在了枪口上。目前苹果已经正式的向商务部提交豁免申请，计划把 15% 到 20% 的 DRAM 订单转给长芯，但是就算放行，初期呢也只会在低端的机型中小批量使用。现阶段呢，苹果更深层的心思还是想拿长芯当谈判筹码，去压美韩的供应商的价，能批就批，批不下来手里有实测数据，也能跟三星坐下来重新谈。但是无论最终采购量是大是小，苹果主动测试被美国封杀的国产芯片，这件事情本身就已经意味深长了。从前呢，苹果在供应链里随心所欲压价，而如今被上游厂商抱团拿捏，全球供应链的强弱格局也正在悄然反转。当然了，即便能进测试名单，也不等于长芯已经全面赶超。果链认证实际上在工业界也堪称炼狱级的考核，整套流程包含功耗管控、数万小时老化耐久测试、专利合规审查、大批量稳定交付等等，每一关都是硬骨头。在旗舰的超低功耗内存和高端 HBM 算力芯片领域，长芯的制程工艺依旧是有差距的。这也是苹果暂时不会在高端旗舰上搭载国产内存的根本原因。加上长芯现阶段的成熟产能也已经被国内的云厂商和手机品牌签订了长期的锁价合约，能分给苹果的部分本就有限。长芯若想拿下旗舰供货资格，还得继续扩产线、磨工艺。美国这些年靠着实体清单、涉军企业黑名单轮番的围堵，
如意算盘是锁死国产存储的技术上限，保住美韩厂商的垄断红利。可现实狠狠扇了一巴掌，依托国内庞大的终端市场和国家集成电路产业基金的长期扶持，长兴仅用10年就走完了海外厂商数十年才完成的专研发之路，从零空白冲到了全球头部。半导体的道理向来直白，普通基础配件可以靠进口，但决定产业命脉的核心芯片永远买不来，要不来。外部的打压越狠，国产整条产业链抱团攻坚的动力就越强。苹果主动求合作，就是美国封锁线正在失效最直观的证据。而照这个趋势存储之外，图像芯片、主控处理器等等的国产硬件，后续都会陆续打入全球的第一供应链。存储行业是有着强周期性的，如今正处在 AI 热潮催生的涨价上行周期。等过几年算力热度回落，行业就会迎来价格寒冬。而以前每当行情下行，海外巨头总会用低价倾销来挤压国产厂商的生存空间。一旦长兴完整通过苹果的全套认证，就能手握世界级品牌背书，去开拓海外的客源，用多元化的订单来对冲行业周期的经营风险。往后国内算力产业链也不会再被海外存储行情牵着鼻子走。那我们也必须保持清醒，长兴的产能要优先保障国内的伙伴，苹果最终能拿多少货，这还是未知数。但是大势已经明朗了，国产存储早已经不是备胎，而是全球厂商无法忽视的中坚力量。苹果低头是供应链枷锁下的无奈妥协，国产芯片突围是10年潜心攻坚换来的硬实力。围墙正在崩塌，属于中国半导体的主场才刚刚拉开帷幕。Vous avez des acteurs chinois qui montent en puissance. Certes, à court terme, le marché reste et restera dominé par Samsung, SK Hynix et Micron, mais SXMT avance à grands pas. Vous avez aujourd'hui le FT qui évoque qu'Apple fait pression auprès de Washington pour pouvoir acheter des mémoires RAM chinoises, avec une inquiétude. À court terme, c'est être approvisionné. Et puis 2, ces fameuses hausses de prix. Alors, vous avez aujourd'hui l'administration Trump qui est dans une impasse, un dilemme, c'est-à-dire soit donner son feu vert pour préserver le pouvoir d'achat des Américains et permettre à Apple de faire baisser les coûts de production, soit refuser avec comme argument que le chinois CXMT est sur la liste noire du Pentagone car l'entreprise serait proche de l'appareil d'État chinoise et surtout de son armée. CXMT qui devrait s'introduire en bourse à Shanghai. Oui, ils ont déposé leur dossier pour rentrer en bourse à la bourse de Shanghai. D'ailleurs, ils ont reçu le feu vert des autorités il y a quelques semaines de cela. La première séance pourrait avoir lieu lors du second semestre. Pas plus de détails pour l'instant. En dehors du montant qui pourrait être levé, environ 30 milliards de yuan, ça représente environ 4 milliards d'euros, ce qui ferait alors la deuxième plus grosse introduction en bourse du Star Market de Shanghai. C'est un petit peu le Nasdaq chinois pour faire simple. Depuis le début de l'année, vous avez des entreprises chinoises qui ont levé plus de 3 milliards d'euros. Alors c'est un montant qui peut paraître assez faible, 3 milliards, mais c'est 5 fois plus que l'an dernier. Ça monte en puissance avec les autorités chinoises qui font tout pour que les entreprises aillent en bourse, même quand elles sont start-up, qu'elles ne gagnent pas d'argent. Contrairement à l'Europe ou aux États-Unis, ce ne sont pas des fonds de private equity qui injectent de l'argent dans les start-up chinoises, mais c'est la bourse. Et puis surtout, vous avez une demande qui est très forte, notamment de la part des familles chinoises qui sont un petit peu dégoûtées de l'immobilier ces dernières années et qui se tournent vers la bourse, d'où la hausse du Chinex de 100% en l'espace de 12 mois et de 50% depuis le début de l'année. Hearing from stakeholders in the supply chain that these Chinese memory names can undercut incumbent suppliers by up to 30% depending on the contract. Now, Apple, it's been here before. 4 years ago, the company explored using YMTC chips in China-sold iPhones, then retreated under pressure from Washington, but the shortage is more severe now and Apple has a lot less leverage with its traditional suppli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치입니다. 지난 6월 25일 애플이 맥북과 아이패드를 비롯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렸죠. 애플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메모리와 스토리지 부품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도로 올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죠. 애플 주가는 하루 만에 6.1%가 떨어졌고 시가총액이 무려 약 2,63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2025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론의 방향이 좀 묘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 원가를 탓했지만 같은 시기에 마이크론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다가 매출 총이익률 약 85%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화살은 오히려 애플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공급사를 압박해서 단가를 눌러온 애플이 정작 자사 제품에서는 저장 용량 및 기가 차이에 훨씬 큰 값을 매겨왔다는 비판이었죠. 바로 안델공학의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점에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6월 26일 관계자 6명을 인용을 해서 애플이 최소 5월부터 백악관이랑 상무부에 중국 CXMT,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죠. 창신 메모리에서 D램을 사도 되는지 구매 승인을 요청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요. 가격까지 올린 애플이 왜 하필 중국의 후발 메모리 업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묘수가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좀 봐야겠는데요. 애플은 원래도 메모리를 한 곳에서만 사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7만 봐도 D램의 약 60%를 삼성에서 받고 나머지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채우는데요. 이렇게 공급사를 여러 곳으로 나누는 거를 멀티벤더, 다중 공급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한 회사에만 의존을 하면 가격을 부르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모두 HBM 같은 고부가 제품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면서 범용 D램 공급 증가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빅3 과점 구조 안에서만 경쟁을 시켜서는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이 바깥에 네 번째 공급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MT고요. 그런데 이 장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먼저 기억을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좀 돌려볼게요. 애플은 아이폰 OLED를 오랫동안 삼성 디스플레이에 크게 의존을 해왔는데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애플이 중국 BOE를 공급망에 편입을 했고 BOE는 애플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죠. 이게 똑같은 멀티벤더 전략입니다. BOE는 2020년 말에 아이폰 12부터 OLED 공급망에 진입을 했고요. 시장 조사 업체 추정으로는 2024년에 애플 아이폰용 OLED 출하에 약 19%를 담당할 만큼 컸습니다. 물론 그 전 2017년 무렵에 애플에 된 거는 아이패드랑 맥북용 LCD 쪽이었고요. 이거는 아이폰 OLED랑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애플 의도대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에는 특허로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BOE를 미국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BOE랑 관련 업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했다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2025년 7월에 ITC 행정법 판사의 초기 결정에서 BOE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이 됐고요. 문제가 된 OLED 제품의 미국 수입을 약 14년 8개월 동안 제한을 하라는 명령이 권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건 위원회 최종 결정이 아니라 초기 권고였고요. BOE의 전 세계 수출을 막는다는 뜻도 아니었어요. 결국 2025년 11월에 양사가 합의를 하게 되면서 소송을 모두 취하하게 되어 공급사를 새로운 세컨드 소스로 들이는 전략은 비용이랑 협상력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만 미국 기업에는 품질 인증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랑 안보 규제라는 추가 관문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관문이 ITC였고 메모리에서는 지금부터 볼 미국의 규제 리스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애플이 데려오려는 창신 메모리는 실제로 얼마나 매력적인 카드일까요? YMTC makes NAND flash storage. CXMT makes DRAM, the working memory used in iPhones, PCs, and servers. Both are young companies compared with Samsung, SK Hynix, and Micron, which built their businesses decades ago. But they are gaining share quickly. 세 가지의 함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흔히 CXMT, 창신 메모리가 값이 싼 중국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장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올해 컴퓨텍스에서 복수의 메모리 벤더가 CXMT가 싸다는 건 미스이고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DDR5의 가격이 빅3랑 거의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미 아날리시스 추정으로도 올해 1분기의 CXMT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빅3보다 불과 약 5%에서 10% 낮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다만 이거는 DDR4랑 DDR5, LPDDR이 다 섞인 회사 전체 평균이라서 같은 DDR5 칩이 정확히 5%에서 10% 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은요. 이거를 그러면 왜 더 싸게 못 파느냐? 그거는 원가 구조가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미 아날리시스가 D램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재구성한 추정에서 CXMT DDR5 비트당 원가는 빅3보다 약 30% 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 마진이 약 70% 안팎까지 오르긴 했지만 이는 원가 경쟁력의 향상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랑 가격 상승이 만들어준 결과라는 분석이 있어요. 참고로 같은 추정에서 SK하이닉스 73%, 삼성 81%, 마이크론 84%가 나오는데 이거는 각 회사의 공식 연결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D램 사업만 모델링한 비교치예요. 삼성전자 전체가 81%였다는 뜻은 아니고요. 세 번째이자 진짜 중요한 함정, CXMT의 진짜 기술 수준입니다. CXMT, YMTC, for instance, both companies that are actually looking at listing in Hong Kong possibly, but certainly they are working to actively become players in that higher end. It's just that they continue to face, as you might expect, quite a lot of hurdles in that because there's not only a lack of EUV technology, they're of course barred by US sanctions from getting that top technology. That also means that they've got to produce through less efficient methods, their yield is lower, higher production costs as well. I mean, there's a lot of barriers in this space. 핵심은 EUV인데요. CXMT는 미국 수출 통제로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DUV 기반의 다중 패터닝에 더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EUV가 없으면 첨단 D램을 못 만드는 뜻은 아닌데요. 마이크론도 그동안 선단 D램을 EUV 없이도 양산을 해왔고 이제서야 ASML이랑 단연 계약을 맺고 1델타 노드부터 EUV를 본격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EUV 유무만으로 기술 수준을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패터닝 단계가 늘면 공정의 복잡도랑 원가 부담이 커질 수가 있겠죠. 참고로 흔히 말하는 SAQP는 같은 그림을 4번 노광한다는 뜻이 아니라 증착이랑 식각을 반복해가지고 스페이서로 훨씬 촘촘한 선을 만들어내는 자기 정렬 사중 패터닝이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만큼 관리 변수가 좀 늘죠. 일부 다이 분석에서 CXMT의 DDR5 칩 면적이 동급 경쟁사 제품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점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용량의 칩이 크면 웨이퍼 한 장에서 얻는 칩 수가 줄어들어서 비트당 원가가 높아지겠죠. 다만 정확한 격차는 16기가비트냐 24기가비트냐 또는 어느 공정 세대냐 비교 대상이 삼성이냐 SK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 세대도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업계 분석은 CXMT의 생산 중심이 기존 G3에서 G4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공정별 수율을 공개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율 수치는 외부 추정에 의존을 해야 하고요. 성능은 의외로 쓸만한데요. CXMT는 DDR5 최대 8000Mbps, LPDDR5X 최대 1667Mbps, 16이랑 24GB 다이, 온다이 ECC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 외신의 게이밍 테스트에서는 CXMT 칩을 쓴 키트가 SK하이닉스 IC 기반 고급 키트랑 비슷한 프레임 성능을 냈다고 하고요. 다만 이게 전력 소비라든가 고온 안정성 그리고 수율, 장기 신뢰성까지 동급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또 QDIM이랑 MRDIMM 같은 서버 고성능 라인까지 제품군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대규모 양산이랑 글로벌 서버 고객 인증은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하고 이 영역에서 빅3에 뒤처진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범용 DDR5에서는 실제 제품을 내놓을 만큼 격차를 줄였지만 HBM은 적층, 패키징, 수율이랑 고객 인증까지 포함을 하면 빅3와의 격차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애플이 CXMT에 끌리는 진짜 이유는 가격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업계에서는 공급 부족기에 기존 업체들이 장기 계약이랑 강한 구매 약정을 요구를 하는 반면에 신규 공급자는 고객을 확보하려고 더 유연한 조건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게 실제로 애플이랑 CXMT 사이에서 어떤 조건이 논의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애플이 노리는 게 단가 몇 % 절감 그 이상이라는 건데요. 빅3 밖에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협상 테이블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이 카드가 통하려면 결국은 가격이 아니라 워싱턴이 허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우리는 리스트의 종류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CXMT는 펜타곤의
다음에 1260H, 그러니까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요. 2월에 잠깐 빠진 초안이 나왔다가 다시 철회가 됐고 6월 8일자 목록에 다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1260H는 제재가 아니에요. 민간 상거래를 금지를 하지도 않습니다. 주된 효과는 국방부 조달 차단인데요. 여기에서 날짜들은 이제 서로 다른 법률 효과입니다. 국방부의 해당 기업 직접 조달 제한은 2026년 6월 30일, 그리고 일부 간접 조달 제한은 2027년 6월 30일, 그리고 섹션 5949에 따른 연방정부 차원의 중국산 특정 반도체 조달 금지는 2027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CXMT 칩을 직접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이랑 서비스의 연방 조달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어서 범위가 더 넓고 현재 시행 규칙이 마련되는 과정인데요. 어쨌든 애플 같은 민간 기업이 사는 행위 자체를 직접 막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불확실성은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인데요. CXMT는 작년에 부처 간 위원회에서 등재가 승인된 것으로 보도가 됐지만 2026년 6월 현재 상무부가 공식 등재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티티 리스트 자체가 2025년 10월 이후에 갱신이 멈춰 있는데 무역 협상을 좀 의식을 해가지고 중국 기업 추가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 기업이 CXMT에 수출을 할 때 라이선스를 요구를 하는 것이라서 애플이 CXMT 쪽에서 사오는 것과는 방향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플이 원하는 건 당장 필요한 구매 라이선스라기보다는 앞으로 CXMT가 추가 제재를 받더라도 거래가 막히지는 않을 거라는 그 행정부 차원의 확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그게 허락이 될까요? 쉽지는 않다고 보이는데요. 마이크론은 중국 메모리 기업과의 거래를 더 강하게 제한을 하라고 지금 계속 로비를 해왔고 그러니까 의회의 전체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2년에도 YMTC, 그러니까 양쯔 메모리를 검토를 하다가 의회 반대로 접은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CXMT를 허용을 하면 상업적 압력이 충분하면 지정 시스템이 굽힐 수 있다라는 신호를 다른 기업들에게 보내는 격이라는 비판도 꽤 큽니다. 다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 위협이 제한적이라고 보는데요. CXMT는 HBM이 아니라 커모디티 디램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이밍도 약간 미묘한데요. 6월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인텔과 미국 내 칩 설계 생산 협력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고요. 다만 당시 애플과 인텔이 구체적 계약 조건을 함께 공개한 건 아니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 내 생산을 약속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같은 행정부에다가 중국산 칩 구매 확약을 요청을 하는 그런 모순적 위치에 애플이 서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보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데요. 이 모든 사달의 뿌리,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참고로 트렌드폴스는 2026년 2분기 D램 계약가가 58에서 63%, 기업용 SSD가 48에서 53% 정도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근본 원인은 빅3가 호황기인데도 범용 메모리 증설을 절제한다는 데 있죠.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은 일반 D램이랑 같은 D램 전 공정 생산 능력을 쓰죠. 다만 HBM에는 TSV랑 적층, 패키징 같은 전용 후 공정이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같은 용량의 메모리를 공급을 할 때 HBM이 DDR5보다 약 3배의 전 공정 생산 능력을 요구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도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거는 HBM 웨이퍼 한 장이 물리적으로 3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이가 크고 수율, 적층, 여유분까지 고려를 하면 웨이퍼당 팔 수 있는 비트가 훨씬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빅3가 HBM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가 쓰는 범용 D램은 상대적으로 더 귀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증설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마이크론은 6월 24일 실적에서 2026 회계연도 설비 투자를 약 270억 달러로 다시 올렸고요. 2027 회계연도는 40억 중반 이상으로 더 늘리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건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늘려도 당장 물량을 늘리는 장비보다는 클린룸이랑 공장 건설에 더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한번 공급 과잉의 쓴맛을 본 업체들이 지금 주문을 믿고 늘린 생산 능력이 몇 년 뒤에 도착을 했을 때 과잉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자리를 지금 CXMT가 파고드는 거고 애플은 그 CXMT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애플의 가격 인상이랑 CXMT 검토는 하나의 숨겨진 작전이라기보다는 같은 메모리 원가 압박에서 나온 두 가지 대응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일부 부담을 넘기는 동시에 빅3 밖에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를 해서 애플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디스플레이의 BOE 건에서 비슷하게 봤죠, 이미. 중국 세컨드 소스로 단가를 누르려고 하는 시도에는 품질 인증 너머에 IP랑 안보 관문이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CXMT라는 카드 자체에도 세 가지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만큼 싸지 않고 EUB 없이 다중 패터닝에 의존을 해서 다이가 커서 원가가 불리해지고 미국 정부의 확약이라는 그런 정치적 회색 지대를 통과를 해야 한다는 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애플이 진짜로 사려는 건 값싼 메모리가 아니라 빅3에 끌려다니지 않을 협상 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드가 과연 애플 손에 들어올지는 시장이 아니라 워싱턴이 정하겠죠.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AI 때문에 램 값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 공급을 통제를 하고 누가 대안을 갖느냐 이거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가깝죠. 애플조차 거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